반갑습니다. 한봉상 법무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강제 집행 실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선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범위, 소액 임차인의 범위, 우선 변제금,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등기에 관한 말소 대상 분석은요, 이게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말소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 물건 명세서,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물건 명세서는 현황조사 보고서에 나온 사항하고 감정평가서에 나온 사항,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물건 명세서가 작성되는 거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집행법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잉여 취소하고 관련된 것은요, 선순위 채권하고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났더니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 무잉여 통지를 하게 되고요. 1주 이내에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을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경매 취하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찰 절차하고 입찰표 작성해서 주의해야 이런 사항들,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는 나한테도 배당을 해달라는 거죠. 배당 요구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하고 관련된 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각 절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재매각 절차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재매각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명령은 소송이 아니고요, 약식 절차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쉽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에 관련된 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이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집행하고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이 실무하고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집행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과 대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말 그대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 대상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그럼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을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부르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용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용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공부상에 표시하고 상관없이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에 창고 또는 사무실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으로 봤더니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창고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를 안 한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또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등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허가 여부도 관계가 없는 거죠. 뭐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던 미등기 전세 계약이든 전부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용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차인이 비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뭐 창고, 사무실 용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임의로,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건물을 개조해 버렸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때는 임대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대인이 승낙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판례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은 공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같은 요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공부상의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지만 그냥 판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판례를 보면, 자, 그렇다면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을 되려면 언제를 기준해가지고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느냐. 아까 잠깐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가지고 주거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계약을 안 하고 창고나 사무실 같은 비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주거용으로 임의로 개조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주거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파트죠. 우선 요 대항 요건과 관련된 법 조문을 잠깐 보면요.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라는 말은 뭐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가 임대차 등기 같은 거 안 해도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등기를 안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첫 번째 요건이네요.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입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주민등록. 이렇게 돼 있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한 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니까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 안 해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효력이 있다. 그런 조문이죠.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여기서 잠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확정일자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법 조문에도 확정일자 얘기는 없죠.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예요. 확정일자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법 조문을 보면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시간으로 보면 오전 0시를 의미하는 거죠. 오전 0시는 밤 12시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밑에 체크포인트 잠깐 보시면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전이 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 계약 기간 중에 이 주택이 매매로 이전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경매죠. 경매. 자, 이 주택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죠. 이게 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제 그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이 되면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이 법 조문을 보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죠.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죠. 자, 그럼 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자, 임대인이 갑이죠. 임차인이 을. 자,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불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대항요건 갖춘 거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 갑이 병에게 이 주택을 매매로 이전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요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지워졌네. 그죠? 을이고 갑이 병에게 이전을 한 거죠. 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차인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이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을 비울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죠. 이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돼 있죠. 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두 가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죠. 자, 입주 전입신고일 두 가지 대항요건을 3월 5일 날 갖추었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접수도 3월 5일이네. 날짜가 같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이 그 다음날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또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0시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이 23년 3월 5일로 돼 있죠. 그럼 이 효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3월 6일이 되죠. 3월 6일. 시간까지 쓰면 오전 0시가 되겠죠. 오전 0시. 자, 그 다음에 등기가 하나 있네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데 접수 날짜가 3월 5일이죠. 자, 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3월 5일 날 됐다면 이 효력은 그날 발생하는 거죠. 그대로 3월 5일 날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날짜가 벌써 다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죠. 빠르죠, 그죠? 빠르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사례를 잠깐 보면,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짜가 역시 3월 5일이네, 그죠? 그렇다면 효력이 다음 날 3월 6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근저당 설정 등기 접수 날짜가 3월 6일이죠. 그러면 3월 6일 날 그대로 효력이 생기죠. 그럼 날짜가 같죠. 근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9시가 되겠죠. 그죠? 9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차인이 우선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시간까지 따져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2, 3을 정리를 해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즉 입주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이 그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시간까지 얘기하면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시간은 오전 9시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 4번을 보겠습니다.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연립주택 보면 지하실 있죠. 옥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것도 지하주차장이 있죠. 그죠? 근데 연립주택이나 이 아파트의 지하실, 옥상,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은 그 입주자들의 공용 부분이죠. 공유죠. 공유. 맞죠? 공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연립주택의 지하실, 옥상,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 입주는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대항 요건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개인 입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방법이 없죠. 대항 요건을 갖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항 요건이 입주와 전입신고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은 아니다.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단독주택이네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에 보면 옥탑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옥탑 있어요. 그죠?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단독주택에 옥상, 그죠? 옥상에 옥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옥상에서 뭐 기타 같은 것도 치고 이런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탑을 임차를 해 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옥탑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다. 허가를 안 받았네.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미등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얼마든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 근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입주는 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이 실제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거든요. 실무에서 이걸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인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의 채권자인 갑이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였어요. 자, 가압류 이후에 이 제3채무자인 병,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죠. 이 병이 주택을 정에게 양도를 했죠. 그럼 정이 양수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제3채무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게 다수견해. 그럼 우리 실무도 당연히 다수견에 따라서 실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압류 채권자 갑은 가압류의 효력을 양수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무 처리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자, 양수인은 제3채무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됐기 때문에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된 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제3채무자인 양수인은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실무에 꼭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탁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할 때는 공탁 근거 법령이 민사집행법 248조 1항 외에 292조 같이 쓰셔야 됩니다. 291조. 그래서 248조 1항, 291조 이렇게 두 개를 공탁 근거 법령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실무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압류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자, 가압류 집행은 맞춰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재기 같은 걸 내가지고 집행권을 얻겠죠. 자, 승소 판결을 얻었다. 그럼 이 판결에 기해서 이제 이미 채권은 가압류된 상태니까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여러분들이 신청하게 되겠죠. 자, 그때 채권자는 갑이고요. 채무자는 을이 되고 제3채무자는 정, 양수인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본 이 판례는 굉장히 실무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처리할 때 이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판례 보면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돈의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원래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매도인한테 지급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원래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은 상태라면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 중에서 일부만 돈을 받았죠. 100만 원만 받았다. 근데 이 매도인이 내가 받은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배인 200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 금액이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고요. 원래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매수인한테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자, 매각으로 말소되는 최선순위 설정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매각이 됐을 때 말소되는 최선순위 설정자입니다. 최선순위. 실무상으로 보면 매각으로 말소되는 최선순위 권리자는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가장 많죠. 90%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저당권자고요. 조금 드물게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선순위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최선순위 설정자보다 먼저 대항 요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되겠죠.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최선순위 설정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판단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항상 주의하시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판단할 때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왜? 대항 요건이 아니니까 두 가지 대항 요건을 언제 갖췄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물건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어떤 물건을 경매로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료가 필요하죠. 권리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현황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요거죠.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세 가지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폭넓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물건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일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매각으로 말소되는 최선순위 설정자가 근저당인데 2023년 5월 18일이죠. 근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춘 달도 5월 18일이네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임차인이 두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언제 생긴다? 그 다음 날. 언제 생기죠? 5월 19일이죠. 그렇다면 근저당이 빠르네요. 빠르죠, 그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려면 최선순위 설정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늦게 갖췄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선순위가 가압류인데 5월 25일이죠. 5월 25일. 근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은 5월 24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효력이 생기니까 이 5월 25일이죠. 날짜가 같아져 버리죠. 자, 이때는 시간을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자, 임차인은 그 다음날 효력이 생기는데